그리고 첫날은 그 로스팅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생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로스팅 하고 나서 결과물을 평가하는 테이스팅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뭐 하다가 뭐 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생두가 저 드럼 안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저 드럼 안에 들어가면 생두가 변화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는 크기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뭐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화학적인 변화는 거기에 있는 그 성분들이 어떻게 맛으로 표현이 되는 분자로 바뀌느냐, 물질로 바뀌느냐,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 전달은 콩이 그러니까 생두가 들어가서 저 드럼 안에서 어떻게 열이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열이 전달되고 열이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이해를 돕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이제 프로파일 로스팅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돼요. 프로파일 로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말은 거창하게 써놨지만 결국 뭐냐면 내가 몇 도에 투입을 해서 언제 불 줄이고 몇 도에 빼면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나온다. 해서 계획을 짜서 로스팅을 하는 거를 프로파일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그 숙련된 로스터들도 마찬가지고 다 계획을 짜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매번 우리 매장에서 팔고 있는 뭐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를 로스팅을 한다. 그러면 걔를 갖다가 처음에 왔을 때 새로 뉴크롭이 왔을 때 한 다양한 변수를 줘서 한 4-5번 정도 로스팅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지고 계획이 서요. 그러면 얘는 몇 도에 투입해서 언제쯤 불 줄이고 몇 도쯤에 빼면 우리 매장에서 드립용으로 팔기에 적합한 맛과 향이 나오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파일 로스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나눠드릴 오늘부터 이제 보시라고 나눠드릴 그 양식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개 적게 돼 있죠. 시간별로 이제 온도 적게 돼 있고 뭐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정리하면 요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로스팅을 잘해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콩들이 와도 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접목을 자유자재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는 연습들을 이제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로스팅에 대한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커피가 생두인 상태에서는 맛과 향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거나 음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제 그런 맛과 향들이라는 거죠. 그냥 뭐 식물 그 자체, 그런 상황인데 커피에 불을 가해서 굽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맛도 나오고 향도 나와요. 그래서 일단 결국 맛과 향을 만들기 위해서 볶는다. 여느 그냥 다른 요리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뭐 밥 짓는 거나 뭐 고기 굽는 거 이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굽기 위해서 적절한 조건으로 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 고기를 굽는 거, 밥은 이제 볼 수가 없지만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구울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구운 정도를 확인하면서 컨트롤 할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커피는 그렇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샘플러로 열어서 일부는 볼 수가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색깔이라든지 여러 향이라든지 구운 정도를 수시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적절한 조건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재료를 볶을 거냐,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맛과 향, 생두는 열을 가하기 전까지는 활성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당분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열을 받아서 수백, 뭐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거는 1000가지 된다고 하는데 뭐 수백 가지, 아마 그 이상 맛과 향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혀나 코로 감각이 안 된다는 건 혀나 코에 있는 작은 수용체에 접촉이 될 만큼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분자들이. 생두 상태일 때는 이게 그냥 덩어리인 거죠. 근데 걔를 열로 잘게 쪼개서 후각 수용체나 미각 수용체에 접촉이 될 만큼 작아지면 이제 그걸 맛으로 느끼고 향으로 느끼는 거예요. 로스팅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불로. 그래서 그 성분들을, 큰 덩어리에 있는 그 성분들을 잘게 잘라서 맛으로도 표현되고 향으로도 표현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적절한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적절한 조건의 카테고리는 크게 3가지예요. 일단 생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생두. 그 다음에 드럼 안에 들어갔을 때 열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과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는데 그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저 로스터기, 우리가 사용하는 요리 도구입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냥 요리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요리 도구예요. 그냥 요리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거죠. 3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생두일 때는 물에 녹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해봤어요. 제가 생두를 유리병에 담아서 물에 담가 놓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봤어요. 근데 뭐가 나오긴 나옵니다. 뽀얗게 완전히 탁하진 않지만 약간 그 뽀얀 그런 물질들이 녹아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로 얘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물에 녹는 성분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먹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에 녹는 성분은 아니다라고 볼 때 로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그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약 27%가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73%는 찌꺼기란 얘기예요. 요게 찌꺼기죠. 물에 안 녹습니다. 얘는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얘는 73%는 뭐냐면 저 지금 길거리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뿌리, 줄기, 이파리 이거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다당류 섬유소입니다. 셀룰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식물체 줄기 같은 그런 성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녹지 않는, 이제 물에 절대 녹지 않죠. 그런 애들이 불용 성분이 약 73%, 물에 녹아서 맛이나 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약 27%. 그래서 커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최대 성분은 27% 정도 됩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바리스타 배우신 분들은 바리스타 과정에서 배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생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그럼 왜 하느냐? 재료에 대해서 왜 하느냐? 생두가 재배지에 따라 그리고 품종에 따라 가공 방식에 따라서 재료의 편차들이 좀 있어요. 크기도 있고 밀도도 있고 수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로스터에 넣었을 때 열이 받는 양상들이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이 챕터를 합니다. 지금 뒤에 배경으로 보여져 있는 곳이 중남미,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멕시코로 알고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생두 가공장입니다. 이게 주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죠. 보통 이런 산악 지역에 그 산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뭐 넓게 퍼져 있는 이렇게 농가에서 생두를 수확해 가지고 요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가공하는 이 스테이션에 전부 갖다 줍니다. 모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껍질도 벗기고 씨앗을 빼서 지금 씨앗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커피는 열매의 씨앗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티오라고 하는 이렇게 건조장이죠. 건조장에 이렇게 생두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건조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사람이 지나간 이제 뭐 도구가 이렇게 지나간 길이 보이죠. 요거는 계속 뒤집어 주는 거예요. 저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열대 아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햇볕이 굉장히 강렬한데 42도가 넘어가면 제가 대사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분은 당연히 날아가겠지만 저 안에서 열 때문에 구이가 지나면서 대사 활동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과 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자꾸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위쪽에 쌓인 애와 아래쪽에 쌓인 애들이 햇빛을 받는 정도가 달라서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뒤집어 줘야 돼요, 이거를. 거의 30분마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가 있고요. 자, 이거를 저희가 추출 영역에서도 다루는데 로스팅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커피를 이제 식물 분류를 배우셨잖아요. 그 학창 시절에 강문계 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쭉 이제 계속 분류를 해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속까지 내려와요. 꼭두선익과에 속해 있는 나무인데 거기에는 커피나무도 있는데 커피나무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밑으로 분류를 해서 속까지 내려오면 이제 비로소 커피가 나와요. 이제 학명인데요. 커피의 학명이 코페아라고 해요. 코페아 아라비카, 코페아 카네포라, 코페아 리베리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고요.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만 씁니다. 아라비카는 들어보셨죠? 카네포라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로부스타는 들어보셨어요? 로부스타예요, 얘가. 카네포라 종의 거의 대부분이 로부스타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카는 우리가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서 사 먹는 체감상 커피 가운데 그래도 한 2,500원은 넘는 커피가 아마 아라비카를 쓰지 않을까. 1,500원짜리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두 커피라고 해서 조금 뭐 그래도 건강에 좋고 맛도 좋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아라비카. 그다음에 카네포라도 물론 원두 자체를 내려서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얘는 보통 이제 인스턴트 커피 만드는 재료예요. 뭐 맥심, 카누, 뭐 레츠비 이런 거, 캔 음료 이런 거 만드는 재료로 쓰는 겁니다. 근데 얘 자체가 그냥 다른 우유나 설탕이랑 같이 안 먹으면 너무 쓰고 떫어서 이제 그냥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섞어서 먹는데 좋은 점은 이제 카페인 함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라비카에 비해서. 자, 아라비카 커피는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는 아닙니다. 커피 종류에 따라서 원산지가 좀 다른데 아라비카 종, 제일 많이 먹는 아라비카 종이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주요 생산국은 대부분의 커피 산지에서 아라비카를 생산을 합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좀 높은 곳에서 자랍니다. 적어도 한 800m는 돼야 돼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라비카가 병충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자라면 병충해 때문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멀쩡하게 한 뭐 1500 정도, 1200에서 한 1500m 정도에서 멀쩡하게 잘 자라던 커피들도 병충해로 인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아라비카 종이 잘 자라는 지역은 열대, 아열대 지방 가운데 조금 고산지대, 높은 곳, 산악지형 이런 데서 잘 자란다. 그리고 그런 데가 대체적으로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열대, 아열대 지방에도 불구하고 평지보다는 강수량이 좀 적죠. 그 다음에 병충해에 약하다. 그러나 커피라고 하면 역시 아라비카가 우리가 관능적으로 맛과 향은 훨씬 뛰어나다.
그다음에 로부스타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커피를 공부하시면서 깊이 공부하시면 더 다른 것들도 물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아라비카종 또는 로부스타종입니다. 원산지가 콩고입니다. 콩고. 그 에티오피아의 남서쪽으로 좀 내려가서 아프리카의 가운데 내륙 지방에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콩고라는 나라에서 처음 발견이 돼서 원산지는 로부스타의 원산지는 콩고고요. 주요 생산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콩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트남에 여행 가보신 분 계실 텐데 가면 왜 연유 짜가지고 드리퍼로 이렇게 물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먹는 그 연유 커피 있죠. 그 로부스타예요, 그게. 그래서 연유랑 섞어서 그렇게 먹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로부스타가 보면 요게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 있죠.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함량이 높아 병충해에 잘 견딘다라고 돼 있어요. 카페인하고 클로로겐산은 식물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독이에요. 저거를 벌레들이 공격을 해서 입을 딱 깨물었을 때 카페인이나 클로로겐산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뭔가 마비가 온다든지 소화장애가 일어나든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식물 나름대로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물질인데 우리 인간은 얘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라는 거는 식물이 이 커피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뿜는 물질이고 뒤에 가서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이 클로로겐산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커피 먹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려고. 근데 이제 클로로겐산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클로로겐산이 로스팅에서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커피를 먹고 나서 뭐 대장암 걸릴 확률이 30% 줄어드네요. 심혈관계에 좋다, 뭐 당뇨에 좋다, 간 해독에 좋다, 뭐 다양한 정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논문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원인 물질이 이겁니다. 클로로겐산. 이 클로로겐산은 거의 대부분의 식물에 다 들어있는데 정말 이상하리 많지 커피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커피의 체리예요. 지금 이제 오늘 배울 것 가운데 중요한 게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양한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요 열매 상태거든요. 이게 커피의 열매 상태인데 저렇게 열매 상태에 있는 애를 씨앗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씨앗으로 만들고 나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오는데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 씨앗 안에 들어있는 수분 양을 12% 정도로 맞춰야 됩니다. 그 이하로. 그래야 유통하는 과정에서 박테리아나 세균이 들어가서 썩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유통하기 위해서 12%까지 수분을 낮추는데 그 낮추는 과정을 어떻게 낮췄냐. 그러니까 건조를 어떻게 시켰냐의 문제예요. 그 가공 방식이라는 게. 근데 희한하게도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갈 때 똑같은 나무에서 나온 커피인데 각각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말립니다. 맛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것 가운데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잘 아는 게 그 가공 방식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커피 열매의 단면을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껍질인데 얘가 과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껍질이자 과육이에요. 그러니까 과육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껍질에. 그래서 얘를 과육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뭐 과육을 주로 먹는 과일들, 사과나 배 이런 거 보면 과육이 굉장히 크잖아요. 씨앗이 작고. 근데 얘는 과육이 굉장히 적고 그 안에 대부분이 씨앗인 거죠. 대부분이 씨앗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껍질을 벗기고 나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점액질이 있어요. 찐득찐득한 탄수화물 성분, 점액질이 이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점액질을 뭐라고 하냐면 펄프라고 얘기해요. 펄프. 이 펄프를 잘 기억해 두세요. 펄프를 가지고 가공을 하니까. 그래서 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싹 벗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두꺼운 막과 얇은 막 두 개가 씨앗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겉에 있는 막, 외피,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파치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걔 파치먼트를 벗기고 나서 씨앗하고 제일 가깝게 붙어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걔를 실버 스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로스팅 할 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로스팅 하다 보면 이제 얇은 껍질들이 막 벗겨 나올 텐데 요게 벗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얘를 벗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안 벗겨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로스팅 하다 보면 일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그린빈 얘를 구워서 갈아서 물로 안에 있는 성분을 끄집어내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을 아이고 이렇게 꺼지지? 씨앗의 단면을 잘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말려 있죠. 손바닥이 이렇게 말려진 모양이죠. 잘 보시면 이렇게 말려 있죠. 얘를 일자로 쫙 펴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로스팅 할 때 우리가 원두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스팅 할 때 그 부분은 열이 제일 잘 들어가요. 그래서 로스팅 하다 보면 얘가 좀 그을렸는지 탔는지 판단을 할 때 가운데 그을린 정도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로 열이 잘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열이 과하면 요 가운데가 검게 그을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한 잔의 커피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출일까요? 로스팅일까요? 로스팅 바이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출이라고 생각하세요? 로스팅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잔의 커피에 담긴 둘 다. 오늘 근데 제가 그걸 안 여쭤봤네. 오늘 커피 괜찮으세요? 드실만 하세요? 내가 평소에 드시던 커피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커피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다? 신맛 있는 커피.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커피는 에티오피아 구치 테로라는 마을에서 나온 워시드 프로세싱 커피입니다. 핸드드립용으로 로스팅을 이렇게 밝게 볶으면 대부분의 커피들이 다 산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모든 씨앗에 커피에 일정량 이상의 유기산이 항상 들어있거든요. 한 5%에서 한 8% 정도 유기산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을 하면 어떤 원두든 산미는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담이고요. 한 잔의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생두입니다. 생두예요. 재료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바리스타 영역인 커피 추출 영역과 굽는 영역인 로스팅은 기술이죠. 그렇죠? 기술이죠. 기술은 계속 하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큰 차이가 안 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관성을 갖게 되면 그렇게 돼요. 바리스타 혹시 남양주 평생학습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 하신 분? 선생님들 여기서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같이 듣고 계시는구나. 네, 배우실 겁니다. 자, 박지원 선생님 중요한 거 뭐예요? 요 앞전에 하셨잖아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조건이 좀 다르고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매번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숙련된 바리스타예요. 그러니까 뭐 변수가 조금 뭐 물의 온도가 낮다든지 또는 커피 가루가 좀 굵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의 변수가 있지만 그거를 컨트롤을 해서 매번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 일관성을 갖고 매번 추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숙련된 바리스타거든요. 로스팅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적정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숙련된 로스터예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추면 그 이상은 사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뭘 봐야 되네? 재료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말 재료가 다양합니다. 커피 산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품종에 따라 다르고 뭐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르고 보관 정도, 산화 정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 두 가지 기술적인 영역에 매달리다 보면 얘를 볼 수가 없게 돼요. 정작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추출과 로스팅의 기술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일관성을 갖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더 추구하기에는. 근데 커피 업계에서 보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변수, 추출에 대한 변수를 자꾸 주면서 뭔가 커피 맛에 큰 기여를 하는 것처럼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걸 못 봐요. 이거를. 그래서 나는 똑같이 매번 하면서 이제 정작 중요한 재료에 대한 탐구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커피 교육, 우리나라 커피 교육의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로스팅을 하면서 이제 생도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자, 그린빈의 이해, 생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하나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다르다. 워시드냐, 펄프드냐, 허니냐, 내추럴이냐. 같은 나무에서 나온 똑같은 커피 생두를 가지고 워시드 가공을 했느냐, 펄프드로 했느냐, 허니로 했느냐, 내추럴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맛이 달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산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커피 유명한 것 가운데 게이샤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게이샤라는 품종은 그냥 게이샤라는 품종 자체가 사람들한테 너무 긍정적으로 느껴져서 값이 비쌉니다. 근데 그 게이샤라는 품종도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똑같은 종류를 가지고 브라질에 심었냐, 콜롬비아에 심었냐, 에티오피아에 심었냐, 케냐에 심었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그 때루아라고 그러죠. 와인에서는 그거를 때루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산지의 뭐 토양, 뭐 기후, 고도, 뭐 여러 가지 물, 강수량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산지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품종에 따른 특성도 다릅니다. 아라비카냐, 로부스타냐, 티피카냐, 버번이냐, 게이샤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약 120여 종의 품종이 지금 알려져 있다. 근데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병충해로 인해서 병충해 강한 품종들을 실험실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커피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생전 처음 보는 품종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는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가공 과정에 따른 그린빈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그대로 건조장에 가서 말리는, 건조시키는 그거를 우리가 내추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확을 해서 걔를 열매채로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시면 약간 녹색빛을 띠고 있는 씨앗이 있죠. 씨앗만 있죠. 저렇게 씨앗만 빼서 말리는 애를 워시드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열매를 그대로 말리는 것과 씨앗만 빼서 말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점액질, 아까 펄프라고 얘기했죠. 점액질이 있는 상태로 말린 걸 우리가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열매를 그대로 말리는 거, 껍질만 벗겨서 말리는 거, 껍질이랑 점액질이랑 다 벗겨서 말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예요. 크게. 그럼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나누느냐. 자, 내추럴 프로세싱은 여기에 보시면 사진 잘 보시면 이렇게 열매를 그대로 말리고 있는데 색깔이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죠. 이제 건조를 하다 보면 이제 갈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얘는 이렇게 나무로 막대를 세워서 중간에
그 망사, 모기장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쫙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바람이 통하고 아래서도 바람이 통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건조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 아무래도 과육이 붙어 있는 상태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적어요. 휘발성으로 이렇게 날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맛도 다른 가공 방식에 비해서는 좀 더 좋고, 향도 다른 가공 방식에 비해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크기와 밀도가 워시드에 비해서 작고 약하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씨앗만 빼서 가공을 할 때는 씨앗을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상태 안 좋은 애들을 걸러내요. 그리고 씨앗만 빼서 말리는 그 가공 방식의 특징들이 크기로 등급을 나눠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워시드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 열매의 속 씨앗을 보기 전까지는 씨앗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벗겨놓고 그냥 걔를 출하를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는 골라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 아라비카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브라질, 예멘, 이런 나라들이 내추럴 가공 방식을 주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내추럴 가공 방식의 특징, 뭐 과일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과일 느낌 많이 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내추럴 프로세싱이 좀 더 윤곽이 선명하다라고들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와인이나 발효의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게 좀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죠. 발효치가 좀 있어서 발효치나 이런 것들에 좀 저항감이나 그 좋지 않은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추럴 프로세싱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감이 좋다. 바디감. 그러니까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 점성 같은 느낌 있죠. 좀 뭔가 많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 점도가 좀 높은 이제 이런 커피. 이제 그런 것들이 내추럴 프로세싱의 특징이죠. 얘는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체리를 이렇게 잘 익은 체리. 이렇게 커피 열매가 빨간색인 것들은 아주 스페셜한 애들이에요. 값도 비싼 애들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상업용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은 그 잘 익지 않은 애들도 싹 따버려요. 이렇게. 근데 얘는 빨간색만 손으로 선별해서 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애들이에요. 중간에 노란 게 많이 껴있고 그런데도 저기 고품질이다 이런 말이죠. 요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보다 좀 품질이 떨어진 애들은 거의 절반이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여기에 보시면 검정색인 것들은 이제 수분이 거의 12% 가깝게 된 애들, 빨간색인 애들은 이제 너른 애들. 여기 좀 덥지 않아요? 안 더워요? 괜찮으시죠? 저만 더운가 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 자줏빛인 애들은 이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훌링기에다가 이게 탈곡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더덜더덜 하면 이렇게 씨앗이 나오거든요. 요 씨앗을 또 가져다가 마무리로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이제 내추럴 프로세싱이 되겠고요. 자, 워시드입니다. 워시드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시드는 과육을 벗깁니다. 가지고 오자마자 껍질과 과육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그 점액질까지 벗기는데,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을 텐데 씨앗에 붙어 있는 그 찐득찐득한 애들 그냥 잘 안 벗겨져요. 그죠? 그래서 걔들을 물에 이렇게 담굽니다. 그 다음에 술 양조할 때 쓰는 그 발효 물질을 넣는 거예요. 이스트 같은 거를. 그러면 걔네들이, 미생물들이 걔를 다 쪼아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좀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길게는 한 48시간 정도 이게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때 물로 닦아내요. 물을 빼고 물 채우고 또 브러쉬로 밀면서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점액질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물을 채웠다 버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거 후 일정 시간 발효, 점액질 제거한다. 48시간까지 한다. 아로마와 어시디티가 깔끔하다. 그러니까 그 향과 산미가 깔끔하다. 왜냐?
싹 벗겨내니까 발효치도 없을 뿐더러 그 씨앗 자체가 갖고 있던 특징적인 맛들이 싹 나타나면서 그 내추럴 프로세싱에 비해서는 복합미는 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물을 그 오염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발효 물질이 발효돼서 막 그 pH 농도가 굉장히 낮은 이제 이런 애들을 계속 버리게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 발효치가 너무 강해진다.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콜롬비아, 케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산지죠. 콜롬비아, 케냐. 그러면 어느 나라는 왜 내추럴로 하고 어느 나라는 왜 그 워시드로 합니까? 라는 질문에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한 나라는 워시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너무 뚜렷해서 건기에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내추럴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허니 프로세싱입니다. 허니 프로세싱. 허니 프로세싱은 과육을 껍질을 벗기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점액질이 남아져 있는 상태로 건조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시간 조절에 따라서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검정색이 되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사과 반으로 딱 잘라놓고 반나절 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하죠. 갈색으로 변하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색깔이 짙어져요. 그래서 얘를 건조시키는 시간 조절을 통해서 빨리 건조시키면 옐로우, 중간 정도 하면 레드, 천천히 건조시키면 블랙. 근데 이제 이걸 또 조절을 할 때 점액질에 붙어 있는 두께 가지고도 합니다. 이제 탈곡기에 2번, 3번 집어넣으면 그 점액질이 좀 얇아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을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쪽은 노란색에서 수분이 12%가 되는 거고, 어느 거는 빨간색에서 12%, 어느 거는 검정색에서 비슷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왜 하느냐? 워시드와 내추럴의 중간 맛이에요.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섞겠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옐로우는 워시드 프로세싱 쪽에 가까운 맛, 블랙은 내추럴 프로세싱에 좀 더 가까운 맛.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뭐 로스팅 배우고 나서 8주 뒤에 자격증 딱 따시고 나면은 그래도 로스터인데 어디 가서 원두 살 때 좀 볼 줄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게 워낙 많아서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 어네로빅 퍼멘테이션,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입니다. 무산소 발효. 김치 발효하는 거, 와인 양조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통 안에 커피를 넣어놓고 산소가 없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김치도 똑같거든요. 김치도 그 무산소 상태 만들어 놓고 천천히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사과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말산, 사과산, 그러니까 좀 날카로운 유기산들이 부드러운 젖산 쪽으로 바뀌더라. 그러면서 원래 없던 게 맛과 향이 좀 더 가미가 되면서 맛과 향이 다양해지면서 좋아지더라.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와인도 마찬가지죠. 포도 자체가 굉장히 떫고 날카로운 산미가 있는 거를 오크통에서 숙성을 쭉 하면서 맛도 부드러워지면서 다양한 뭐 오크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향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좋아지고 이제 그런 거를 커피에도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이분 때문에 2015년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사사 세스틱이에요. 이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요. 처음으로 저렇게 무산소 발효를 해서 커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승한 뒤로 무산소 발효를 안 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 합니다. 걱정이 좀 되시나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조금 오늘 이론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생도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에티오피아,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는 결점도의 개수로 나눕니다. 왜? 내추럴 프로세싱이니까. 열매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말리다 보니까 안에 씨앗 상태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걔를 가공을 다 해서 씨앗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결점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G1 등급이라고 하는 최고 등급은 거의 1개 이하여야 돼요. 그렇다는 건 수학에서부터 좋은 애들만 선별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G2 등급인 애들은 2개에서부터 25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에티오피아나 이런 그 내추럴 프로세싱을 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결점도의 개수로 등급을 나누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브라질, 인도네시아도 결점도의 개수로 나눕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9가지 종류가 소위 말하는 결점도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결점도의 개수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브라질은 특이하게 넘버 2가 최고 등급이죠. 2등급이 최고 등급이죠. 브라질은 1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하에 2등급부터 등급을 매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생두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결점도의 개수로 나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기로 나누는 게 있고, 요 뒤에 설명드릴 것도 있는데 밀도에 따라서도 나누고 고도에 따라, 생산 고도에 따라서도 나눈다.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생두의 등급 크기로 나누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콜롬비아와 케냐입니다. 선생님 혹시 콜롬비아 슈프리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콜롬비아 슈프리모라고 들어보신 분? 광고에 많이 나왔죠, 옛날에. 케냐 더블 A라고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선생님? 들어보셨죠? 그게 뭔가 커피 자체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슈프리모 A가 2개 이러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냥 크기예요, 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슈프리모는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 더블 A는 스크린 사이즈 18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저 크기가 18 사이즈를 쫙 넣어서 들었을 때 걸려 나오면 걔를 AA를 주는 거예요. 17 콜롬비아에서 얘를 착 넣어서 들어서 그 위에 걸려 나오면 17 사이즈 이상 되면 슈프리모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을 나누긴 했는데 저게 과연 좋은 커피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커피 산지가 이렇게 돼요, 보통. 산지에서 보통 4번 내지 5번, 많게는 5번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농작물들하고 똑같이 처음에 수확철에 빨갛게 익은 애들이 있고 녹색인 애들이 있어요. 익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서 빨간 애들만 선별해서 수확을 합니다. 얘네들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두 번째까지는 괜찮고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가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죠. 열매 상태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오래 매달려 있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수확한 애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농장의 이름으로 나가요. 뭐 예를 들면 포도로 치면, 아이고 여기 남양주가 저기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배 무슨 리에 무슨 마을에 김아무개 농장주가 생산한 과일입니다. 배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나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확을 거의 다 끝내놓고 좋은 애들 다 수확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애들, 쟤들을 그냥 수확을 할까 말까 그냥 고민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달려있거나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걔네들을 싹 걷어요. 싹 걷어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대형 스테이션 있죠. 아니면 뭐 경기도의 무슨 대형 뭐 농산물 모이는 그쪽 집화장 같은 데다가 다 모읍니다. 그 다음에 걔를 채를 걸러요. 그 다음에 등급을 주는 거예요. 걔한테 AA라고. 근데 물론 아까 그 첫 수확을 한 애들도 이걸 줍니다. 등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보실 때 좋은 커피는 무슨 커피냐면 농장주와 마을 단위까지 표기가 된 거. 이런 애들이 스페셜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더블 A다, 슈프리모다 이런 거는
소위 말하면 그냥 정부미 같은 거죠. 경기미 뭐 이런 거 있죠. 지역 없이 그냥.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애들 모아서 크기로 나눠서 그냥 출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급이라는 거는 맛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와이도 크기로 나눕니다. 코나, 하와이 엑스트라 팬시, 그러니까 코나라고 들어보셨죠? 하와이 코나라고. 코나라는 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그 코나 커피는 사실 그 하와이에 있는 빅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적어서 비싼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역도 크기로 나누고 결점도까지 같이 봅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무려 19나 되죠. 그래서 하와이 코나 커피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가 있고 크기로 나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결점도의 개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크기로 나누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밀도로 나눕니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들. 스트릭틀리 하드빈, 팬시 하드빈, 하드빈. 굉장히 딱딱하다, 많이 딱딱하다, 딱딱하다. 하여튼 뭐 밀도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 결국 뭐냐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랄수록 밀도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밀도로 나누긴 하지만 고도로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런 나라들은 스트릭틀리 하드 그로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높은 곳에서 자란 애들을 등급을 1등급을 최고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 그로운, 아니 하이 그로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쓰는 나라들 대체적으로 어디예요? 중남미 나라들, 중미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고도가 높으면 일교차가 크다. 나무의 생육이 느려지죠. 일교차가 크고 그 기온이 낮게 되면 얘가 자기 성장이 좀 둔화가 되면서 광합성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광합성이 호흡작용, 내 몸이 커지는 호흡작용보다 광합성 활동을 통해서 씨앗 쪽에다가 더 많은 성분을 맺힐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원두를 사야 되는데 커피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택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것들 다 모르겠는데 하나만 조건을 보고 사야지라고 할 때 고도를 보시면 확률이 높아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란 콩이 맛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보시면서 하시면 단순화시켜서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할 때 골라내야 되는 콩들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체험을 해볼 텐데 생두를 쫙 나눠드리면 거기에서 결점두를 한번 골라보세요. 근데 이 결점두를 골라야 되는 이유는 커피 1인분이 보통 한 이 원두 60알 정도 되거든요. 60알. 그 60알에 하나만 이런 결점두가 들어가 있어도 맛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점두를 골라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블랙,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 막 보시기에도 색깔이 놀이끼리 한 게 신맛이 날 것 같죠. 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애들. 그 다음에 벌레 공격받은 애들. 그 다음에 반으로 쪼개진 애들. 이런 애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왜 골라내야 되느냐?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생두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결점두입니다. 자, 정상적인 생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벌집 구조로 빼곡하게 돼 있죠. 벌집 구조로 돼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 커피에서 맛으로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옆에 겉에 있는 게 뭐냐? 안 녹는 애들. 얘들입니다. 다당류, 섬유소, 틀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1,500원짜리 커피를 제가 특정 업체를 지칭은 안 했어요. 그냥 1,500원짜리라고 얘기했어요. 1,500원짜리 커피를 가서 드시면 둥글레차 같은 느낌이 있죠.
구수하고 보리차 같고 뭐 옥수차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분이 똑같아서 그래요. 둥글레차랑. 둥글레차 뿌리 말려서 먹는 거잖아요. 또는 줄기의 일부도 말려서 먹는데 걔가 다당류 섬유소예요. 이 틀하고 똑같아요. 포도당의 긴 체인이에요. 이렇게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드는 게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을 이렇게 엮어서 자기 몸체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저 나무 뿌리 줄기 둥글레차 이 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인 애들이 있죠. 열매가. 그런 애들은 이런 상태인 거예요. 모양은 커졌는데 안에 성분이 맺히질 않은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런 애들 수확해서 로스팅 해가지고 진하게 로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추출해서 먹잖아요. 그럼 이제 둥글레차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먹었던 대부분의 커피가 이게 비어있는 상태가 많았을 겁니다. 가격이 싼 애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드셨던 이 커피가 굉장히 내가 먹었던 커피랑 너무 달라서 생소해서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그 커피의 맛은 이 안에 있는 이 알맹이의 맛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알맹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로스팅을 해서 뭘 하는 거냐면요. 이 덩어리들을 쪼개서 입과 코의 감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로스팅이에요. 얘는 그냥 둥글레차 같기도 하고 쌉쌀한 카카오 닙스 같기도 하고 뭐 스모키한 느낌이 난다든지 다크 초콜릿 같다든지 이런 맛 있죠. 얘 틀을 구우면 다 그 맛이 나요. 별땡땡 얘기를 하자면 별땡땡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걔네 슬로건이 뭐였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맛의 커피예요. 로스팅을 여러분들 배우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다크 로스팅을 하잖아요. 진하게 로스팅을 하잖아요. 태우잖아요. 얘는 사라져요, 다. 얘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요. 그러면 이 틀 구운 맛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성분이 있건 저런 거건 태우면 맛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태우면 맛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 태워서 해놓고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은 맛의 커피라고 장난을 하는 거죠. 그 진실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피를 쓰겠어요? 이런 커피를 쓰겠어요? 이 커피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런 커피를 쓸 이유가 없다고요. 이런 커피가 비싸거든요. 훨씬 비싸거든요. 저런 커피는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싹 걷어갖고 구워도 괜찮거든요. 다크로스팅 하면 아무 티가 안 나요. 수업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또 흥분을 했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맛 성분들이 있다. 정상적인 애들은 꽉 차 있다.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 특히 벌레 먹은 애들. 이런 애들은 벌레가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거든요. 거길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아요. 그럼 걔가 알이 까면서 여기 애들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렇게 벌레 먹은 애들도 새까맣게 태우면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단백질 조금 더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눕니다. 뉴 크롭, 패스트 크롭, 올드 크롭 이렇게 나누는데 생산된 지 1년 이내에 신선한 애들을 뉴 크롭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된 지 1년 이내 애들. 이런 애들은 지금 한참 뭐 물류가 좀 늦어져서 올해 생산된 올해 봄, 겨울,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수확한 애들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물류 때문에. 그 뭐 아덴만에 배가 통과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통과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포대를 이렇게 딱 따잖아요. 산지의 그 이미지가 확 떠올 정도로 과일의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신선한 뉴크롭인 애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패스트 크롭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수분도 많이 날아가고 이제 건조한 느낌들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뭐 그 견과류 있죠, 견과류. 견과류 오래되면 쩐내 나고 막 그런 느낌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올드 크롭은 2년 이상 된 애들.
그렇습니다. 묵은 커피가 좋지 않다는 논문 내용이에요. 네, 넘어가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실 내용은 요겁니다. 로스팅이 진행됨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제가 로스팅을 하면서 시연을 하면서 샘플을 빼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녹색일 때, 그러니까 20에서 25도는 녹색일 때, 생두일 때죠. 그 다음에 드럼 안에서 130도 정도일 때 제가 샘플을 빼서 이제 나눠 드릴 텐데, 그거 식은 다음에 이제 붙이는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130도일 때, 그 다음에 160도일 때 색깔 변하는 거, 170에서 180도, 200도일 때 쭉쭉쭉쭉 나가서 245도까지 가볼 텐데, 지난주에 했더니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은 그 전에 한번 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한 10분간 쉬었다가